안녕하세요. 보자. 처음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교재 받으셨죠? 네, 자, 이제 프린트물로 이제 하다가, 이제 교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교재 한번 구경해 보셨어요? 구경 한번 안 해보셨어요? 교재 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사면 가장 먼저 뭐부터 봐요? 네, 머리말. 왜 저기 그 서점에 가서 어떤 뭐 소설책을 사든지 뭘 사든지 책을 사면 딱 머리말부터 보죠. 머리말부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 대부분 목차를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책을 딱 받으면 머리말부터 보고 그 다음 머리말을 딱 본 다음에 목차를 봐요. 보나요? 목차? 예, 대부분 안 봐요? 안 보시는 분도 있대. 근데 이게 목차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책의 구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1편, 2편, 3편, 이렇게 쭉 나오고,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내용들이 쭉 목차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이 나오다 보니까, 자, 이런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여러분들 보면서, 교재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아마, 조금씩 한번 파악해 나갈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가 나왔으니까, 교재에 있는 맨 앞에부터, 여러분들, 배웠던 부분, 맨 앞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교재를, 자,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물까지 했죠? 프린트물 한 것을 교재로 다시 한번 쭉,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학습 전략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제가 오늘 사실 이 교재를 처음 받았는데요. 딱 받고 나서 맨 앞에 학습 전략. 저도 이제 교재를 받으면 항상 학습 전략, 그 다음에 머리말, 이런 거부터 보게 되는데, 그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출제 경영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니까 최근 15회 시험 이후에 본 과목의 시험 문제는 22일의 시험을 제외하고 기본적 내용을 숙지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줄 읽다가 기절을 볼 뻔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요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최근 연도 시험에서는 24회 시험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21의 난이도가 높았고 22회도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24회가 난이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21, 22, 24. 그 사이에 23회하고 요번에 26회가 좀 난이도가 똑 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향후 전망,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차례는 한번 보죠. 차례를 보면, 큰 틀로, 자, 이 과목은요, 이 과목은 공중에서 법령 파트와,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중개 실무 파트가 나오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1편의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약 7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70%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2편의 중개 실무 파트가요. 중개 실무 파트가 30% 정도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어디에 치중을 많이 해줘야 돼요? 네, 법령 파트. 70% 내외, 이렇게 출제 빈도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70% 내외, 그 다음에 중개실무 파트 30% 내외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30문제 정도 일반적으로 출제되고, 그 다음에 실무 파트가 10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법령 파트예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실무 쪽으로 들어가면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법령과 관련된, 즉,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사항들을 갖다가 다뤄나가는 것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고, 자, 중개 실무 파트를 가보세요.
중개 실무 파트를 가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중개 업무를 할 때 나오는 각종 사항들 있죠?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실무 파트에서 넣는데, 자, 제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중개 대상물 뭐 조사 확인 있고요. 중개 활동 부분 있고, 저쪽에 개별적 중개 실무 가보세요. 개별적 계약 체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맨 뒤쪽으로 가보세요. 18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계약 체결 있고, 그 다음에 또 개별적 중개 실무 있죠. 거기 보니까 뭐 부동산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 임대차보호법. 이게 완전히 민법에 나오는 거예요. 민법에 민사특별법이 있죠? 거기 나오는 부분이 여기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 빈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강의에서는 빈도를 좀 많이 좀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맨 뒤에 보니까 경매 공매 실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매주성 대리 부분.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로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치중하는 것은 어디에 치중해야 되고 법령 파트에 치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 파트는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하면 실무에 반은 맞춰요. 여러분들 이제 중개 실무를 이제 시험 문제를 갖다가 이제 보게 되면 민법 문제, 공법 문제 이런 문제들이 10문제 중에서 반이 나옵니다. 10문제 중에서 반이 민법, 공법 문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다른 과목에서 배우지 않는 그 잡다한 법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잡다한 법들과 이제 그런 그 여외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법령 파트를 열심히 공부하면 사실 기본적인 점수가 일단 나와요. 거기다가 다른 과목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과목 열심히 공부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75점대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제 과목은 점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는. 다만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는 기본 점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몇 점 맞아야지만 돼요? 이 과목은요? 100점 맞으면. 누가 100점 맞으라 그랬어요? 공법 교수님이? 죽었다 깨라도 100점 못 맞습니다. 네. 공지법 국어선 선생님이? 네. 뭐 또 쓸데없이 또 100점 맞으라 그러냐. 100점 여러분 100점 맞을 수 있어 없어요? 예. 근데 사실 얼마? 예. 80점. 90점? 한번 맞아보세요. 90점 목표로다가.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90점 맞겠다. 그러면 뭐, 좀 맞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80점. 자, 저는 80점 목표로다가 공부하시라고 그럽니다. 목표로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80점 이상 나오려면, 80점에서 90점 나오려면, 이 과목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목을 갖다가 제가 아마 이 얘기를 갖다 좀 했을 거예요. 이게 수업 시간을 중점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 그러니까 수업 시간 빠지지 말고 지겹더라도 와서 계속 들으세요. 나중에 보면 하여튼 제가 지겨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한 3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벌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3번, 4번씩 다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앉아서 가만히 듣다 보면 조금씩 머릿속에 그냥 축적되고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맞으려면 법령 파트에 좀 치중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를, 다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실무는 자동적으로 끌고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를 보시죠. 법령 파트에서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부분이 나오죠. 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할 부분을 한번 보죠.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서 보면 시험시행기관이 나오는데요. 시험시행기관은 원칙적 시험시행기관과 예외적 시험시행기관, 그 다음에 또 위탁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보죠. 원칙적 시험시행기관 있죠. 자, 원칙적 시험시행기관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 시행기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의 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자, 원칙적 시험시행기관은 어디다? 원칙적 시험시행기관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교재에? 예, 시도지사. 그래서 교재를 다시 보면 뭐라고 되냐면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예,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이거를 시도지사 이렇게 합니다. 원칙적 시험시행기관은 시도지사다.
자, 그러면 이때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이 있습니다. 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은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겠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과 그다음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 요 둘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자, 시험 시행 기관의 장 이렇게 표현해요. 자, 둘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시험 시행 기관의 장. 그러면 예전에는요. 이제 이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그 다음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제했었어요. 그래서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균형 유지를 위해서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거나 또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에요. 자, 근데 이 둘을 이제 직접 하다 보니까 귀찮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두게 돼요. 맡겨두게 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시험의 위탁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시험의 위탁 부분은, 자, 이거는 누가 위탁한다?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위탁한다. 자, 시험 시행 기관의 장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둘 다 묶어서 얘기하는 거죠. 올해 시험 시행을 누가 할지 몰라요. 누가 할지. 자, 이게, 올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놀라지 마시고. 자, 올해 시험을 누가 할지 모르죠.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누가 할지 모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시험의 위탁을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할 때는 위탁의 근거 규정이 없어져 버리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다. 근데 만약에 시도지사가 시험을 위탁한다라고만 이렇게 해놨다면 얘는 위탁의 근거 규정이 없어지잖아요. 위탁할 수 없게 돼버리죠. 자, 그래서 둘을 묶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용어가 뭐냐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올해 시험을 누가 시행할지 모르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도 있고 또 누가 시행할 수도 있다? 국장이 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일단은 시험을 위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다? 공기업, 그 다음에 또,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공기업 하면 뭐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냐면 공기업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게 뭐 있어요? 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무슨 공사 있죠? 자, 공사.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자, 준정부기관 하면 이거는 뭐냐?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하기관이에요. 정부기관의 산하기관이다. 그래서 자, 준정부기관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떠올립니까? 뭘 떠올려요? 준정부기관. 기억 안 나? 여러분들이 준정부기관 딱 기억나는 게 있을 텐데 공단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시험은 지금 현재 언제 위탁돼 있다? 산업인력공단 있죠? 산업인력공단, 노동부 산하기관이에요. 노동부 산하기관이에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단하면 이게 준정부기관이고요. 공인중개사 협회도 이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시험에 위탁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디서 치느냐 정도는 적어도 알고는 넘어가줘야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음 파트 때 좀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쭉 넘어가시면 자, 합격자. 여러분 합격자는 뭐 다 알고 기본적으로 뭐 상담할 때나 하면 다 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한다? 자, 한번 뒤로 쭉 한번 넘어가 보세요. 29페이지 넘어가면 합격자 결정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가까운 별 몇 점 이상? 네, 40점 이상 올라와주면 되죠. 가까운 별 40점 이상 와야 되고, 그러면 또 평균
60점.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자, 1차와 그 다음에 2차를 뭐 한다? 구분해서 시행을 합니다. 구분해서 시행하고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자, 그러면 구분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같은 날 보게 되죠. 원래 시험은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 보면 1차 시험 합격한 자에 한해서 다시 2차 시험을 보는 시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를 한꺼번에 같은 날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또 뭐냐면 구분 평가예요. 1차는 1차대로 평가하고 2차는 2차대로 평가하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자, 1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1차 관련된 부분 뭐 했었어요? 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민법 이렇게 했었고, 2차와 관련된 부분 뭐 있었어요? 중개사법이죠. 자, 중개사법, 그 다음에 또 공시세법, 그리고 또 공법 이렇게 되죠.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다? 여러분들 아마 가장 중요한 과목을 누차 강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예요? 민법만? 자, 개론 선생님이 웁니다, 이렇게 하면. 자, 두 과목.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민법과 개론. 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1차 합격자는 뭐 상관이 없겠죠? 1차 합격자는 상관이 없는데, 1차, 1, 2차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뭐에 치중해야 된다? 민법과 개론,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에 치중해 줘야 돼요. 이 두 과목이 안 되면 이거는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뭐 처음부터 상담할 때부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과목에 일단은 치중하라. 민법 한번 공부해봤죠? 어때요 민법?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야 뭐 저기 좀 개념이 좀 알고 그랬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민법 어때요? 힘들어요? 부동산 학교는 어때요? 민법이 지금 민법이 어디부터 나가죠? 처음에 나가는 게 그렇게 나가는구나. 그럼 강의를 좀 뭐 여러 번 하지? 예. 그러면 저기 부동산 학교는 지금 부동산 학부터 배우실 거고, 뭐 영속성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지금? 그쯤 안 배워요? 들은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의 특징 뭐 이래가지고. 벌써 수요공급 그게 이제 맨 앞부터가 아니라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구나.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단 이 두 과목에 일단은 치중을 해줘야지만 된다. 이 두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두 과목을 평균 60 몇 점 맞아야 되냐면 65점을 맞아줘야 돼요. 평균. 가까운 편 몇 점 이상 나와야 되죠? 예, 40점 이상은 일단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어느 정도는 발 뻗고 삽니다. 자, 제가 왜 평균 60점인데 왜 65점이라 하느냐? 이거는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모임에 일단 그 예비 합격자 모임이라고 있어요. 이게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가답안 발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 사람끼리 다시 자기네들끼리 좀 모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가면서 보자. 예, 실제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합격해서 딱 되죠. 그러면 싹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얼굴 딱 보였는데 나중에 진짜 합격점 하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OMR 카드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두 개는 에러가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정도는 일단 맞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중개사법. 제가 아까 중개사법은 몇 점 정도 맞으라 그러냐면 몇 점 맞으라 그랬어요? 네, 80점. 물론 90점 맞아도 됩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뜯어 말려서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목표를 8점 목표로 하시라.
그리고 공시하고 세법은 기본 점수. 네, 60점. 기본 점수. 혹시 공시법 선생님 60점 맞으라고, 얼마 맞으라고 그랬어요? 얘기 안 하대요? 자기, 공시세법 합쳐서? 보통 이제, 보통 한 60점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법은, 50점을 목표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넉넉 잡고 2차는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하시고요. 2차 점수가 1차로 절대로 안 넘어가요. 절대로 안 넘어가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이 점수가 이쪽으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나중에 5월달쯤 돼가지고 저한테 다시 물으러 옵니다. 이거 혹시 이쪽으로다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자, 중개사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수업을 중점적으로 들으시라. 자, 맨 뒤에 오신 분들 지금 저 처음 보시죠?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중개사법은 무조건 수업 시간. 지겨워도 와서 졸더라도 수업 시간 와서 졸으세요. 그래야지만 뭐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남냐면 1차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요.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수업 시간에 쪼개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학개론 민법을 공부해 주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가 들어가면 왜 제가 중개사법 수업 시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이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이유를 갖다가 4, 5월달 되면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왜 물론 감각적으로는 조금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안 되면 있지 안 되니까 라고 느끼겠지만 지금은 공부라는 것이 아무 이제 생각 없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질 때가 어디냐면 시험 접수하고 나서입니다. 딱 7월 달에 문제풀이 들어가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감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7월 중순 넘어가서 이제 원서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저 학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 시작하고 접수가 이제 8월 초쯤 돼서 접수가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딱 접수가 해서 원서 접수증 딱 받는 순간에 실감나요. 나 공부 지금까지 뭐 했나? 그런 실감이 납니다. 그 실감 나기 이전에 1차를 일단 잡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은 공부를 좀 해놔라. 자, 그래서 공개사 제도는 아마 좀 더 상세하게 넘어갈 것은 다음 파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34페이지에 공개사 법령의 구성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한번 봅니다.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 자, 법령이다라고 한다면, 자, 법률, 그 다음에 또 시행령,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시행, 규칙이 있다. 혹시 이거 공법에서 다루지 않았나요? 공법에서 처음 안 들어봤어요? 자, 우리가 흔히 법의 구조를 보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법률과 관련된 부분. 자, 이거는 여러분들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네, 국회에서 만들죠? 자, 국회에서 큰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자, 이제 세부적인 규정을 내가 요만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시켜주는데요. 자, 바로 시행령은 누구에게 만들도록 하냐면 대통령에게. 자, 대통령에게 만들도록 합니다. 국회에서 큰 아웃라인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대통령한테 위임을 시켜줘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 다시 그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대통령령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대통령령. 자, 그러면 대통령도 바쁘죠? 그러니까 자, 법률에서 만든 거랑 또 시행령에서 만든 이거는 이제 중간 틀까지 이제 만들었어요. 세부적인 틀을. 그럼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너한테 위임시키게 되는데
자, 이 시행규칙은요, 그럼 누구한테 위임을 시키느냐? 각 부서장에게 위임을 시키는 거예요. 자, 각 부서장 하면 누구다? 장관이죠. 각 부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만든다 그래가지고 시행규칙을 뭐라 그런다? 부령이라 그래요. 자,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부령.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대통령은요, 한 사람이니까 앞에다가 굳이 이름까지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서는요, 우리나라 부처가 열 몇 개 부처입니다. 그 부처를 다 한꺼번에 그러면서 부령하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담당 부서명이 붙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어느 부서 담당이다?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뭐란다?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왜 초기 때 제가 강조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3, 4월달 들어가면 그렇게 크게 강조를 안 해요. 왜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거는 왜 강조하느냐면, 자, 뭐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 법률에서 뭐뭐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을 위임시키죠. 뭐뭐는 국토교통으로 정한다. 국토교통을 위임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제 과목에서 다른 과목은 안 나오는데 유별나게 제 과목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뭐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를 국토교통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꿔서 냅니다. 그럼 틀려진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지금 뭘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국토교통으로 정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다른 과목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공법에도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근데 유별나게 제 과목에서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 대통령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지나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용어의 정의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또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 용어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용어가 뭐다? 자, 중개다. 자, 중개란. 자, 중개란 국어사전적 개념이 뭐예요? 혹시나 알선, 소개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알선, 그 다음에 소개하는 거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이 법상의 중개는 뭐다? 이 법상의 중개는, 자, 뭐에 대하여 알선하는 거? 교재 보면 뭐라 그랬어요? 뭐에 대하여 알선하는 거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죠? 뭐에 대한 알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자, 용어의 정의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는 중? 38페이지. 자, 지금 교재를 쭉 한번 훑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뭐에 대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자, 매매. 그 다음에 또 교환, 그리고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다 그랬죠. 자, 이거를 뚝 잘라서 보면 다른 거는 일단, 자, 이제 세부적으로는 다음 파트에 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부분은 뭐냐면 포인트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그러면 자, 중개란 소개해 주는 거다. 소개해 주는 건데, 그럼 이 법에서는 뭘 소개해 주느냐? 중개대상물을 소개해 주는 거다. 그럼 중개대상물은 뭘 얘기한다?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재정착물, 그 다음에 임무, 그리고 광업재단, 그리고 공장재단 이거죠. 자, 그래서 토지, 건물. 자, 혹시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부동산에서 무슨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맞아요. 자, 이거를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제 조금 보면 이걸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거를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시켜가지고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네, 준부동산, 그 다음에 의제부동산. 중에서 요거 세 개만 지금 이 법에서 중개대상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알선을 뭐라 그런다? 요거에 대한 알선을 중개라 그런다라는 거. 자, 그거를 여러분들 포인트로 잡아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가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요 5가지가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다 보면 뭐 손해배상 이런 것도 나와요. 업무보증. 자, 예를 들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했습니다. 손해가 났어요. 이 법에 의한 여기에서 손해배상 해주는 게 있거든요. 이번 손해배상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판결문 들고 가서 달라 그래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딱 포인트를 잡아놓고 가야 되는 게 이것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요, 이 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란, 자, 다시 한번 중개는 뭐다?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된 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가 뭐예요? 자, 두 번째 용어의 정의가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 뒤로 넘어가죠. 공인중개사라는 용어 나오네요. 42페이지에. 자, 40페이지에 공인중개사 하면 이 법에서 어떻게 한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고, 자, 그러면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로 했어요. 그러면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뭐라고 그럴까요? 자,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죠. 자, 그럼 자격 취득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뭐라 그럴까요? 자, 법자. 뭐, 이건, 다른 데서 물어보면 일반인, 뭐 그래도 여러분들 일반인이죠? 자,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법적으로 여러분들 뭐라 그러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간단하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뭐다? 자, 저는 공인중개사인자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인데 여러분들은 뭐다? 공인중개사가 아니, 이건 법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뒤에 가면 자, 중개업이란 개념이 나오죠.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면 40페이지 그대로 나오네요. 중개업이란, 자, 중개업. 자, 업하면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냐면 장사하는 걸 떠올리면 되죠. 장사. 요식업 하면 무슨 장사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음식장사. 유흥주점업, 물장사, 술장사죠. 자, 그런 거예요. 뭐 그러면 중개업이다. 이때 중개는 이 법상의 중개를 이야기하고 결국 뭐다?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이미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왜냐? 자, 여기에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죠. 중개대상물 알선이고 중개대상물은 결국 뭐예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이때 중개업이란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장사하는 거다. 그래서 장사의 개념으로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되는데 두 가지가 뭐다? 돈 받아야 된다. 장사의 기본적인 개념, 돈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해야 된다.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장사의 개념으로서 기억해놔야 된다. 그럼 이 중개업이란 이 법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뭐다?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중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겠죠. 행하는 것.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돈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업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업에 대한 기본 개념이 뭐랬죠? 계속적이었죠. 계속적, 그 다음에 반복적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 이 업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업을 하려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놓고 해주면 된다 그랬죠? 등록을 안 하고 만약에 업을 한다면 이건 뭐 된다? 소위 말하면 무등록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한 무허가업자 이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는 등록업종입니다. 부동산은 등록업종이니까 무등록업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등록한 자를 뭐라 그런다? 자, 이제 다음 용어의 정의로 들어갑니다. 용어의 정의, 다음 용어의 정의가 자, 45페이지에 있네요. 45페이지에 용어의 정의가 있죠? 거기에 개업 공인중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그래서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등록하고 나서 중개업을 해줘야죠. 자, 등록한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위 말하는 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사장. 그럼 이제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뭐가 있다? 소속 공인 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중개 보조원이 있더라. 자, 소속 공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소속됐죠? 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 이 사람은 자격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자, 그래서 이제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자, 소속됐다. 누구에게 소속된? 예, 개업공개 소속된. 자, 그래서 이제 소속공개사는 47페이지 있고 중개보조는 그 뒤에 48페이지에 있네요. 소속공개 누구에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이겠죠. 자, 개업공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온 사람이죠. 그래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또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자격증 없죠? 자격증 없다는 뜻이 거기에 뭐라고 돼서 나와요? 교재 한번 보세요. 48페이지에. 그렇죠. 이게 법적 용어예요. 별거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그럼 자격증 없다는 뜻.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 소속되어 중개사 업무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업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중개대상물은 이거 간단하게 요 5가지만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64페이지. 쭉 잘 넘어가죠? 쭉쭉 잘 넘어갑니다. 자, 쭉쭉 잘 넘어갑니다. 자, 64페이지를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 자, 등록에서 등록관청이 있었죠? 등록관청이란 뭘 등록관청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등록의 의의 나오고요. 책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등록의 법적 성격은 조금 이따가 다음 파트에 한번 해보고요. 등록 기준이 나오네요. 등록 기준부터 한번 보죠. 자,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과 그 다음에 또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 그러면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무소를 갖추라 라고 했었죠. 자, 이때 사무소는 뭐냐면 어디에 기재된 건물? 사무소는 어디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두라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갖추라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가설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그랬죠. 자, 가설건축물 대장은 안 되고 일단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갖추라. 뭐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은 간단하게 한번 봤고, 자, 일단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자, 이 법인의 등록 기준 하면 일단 먼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무슨 회사?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얼마예요? 네, 자본금이 자 5천만 원 이상 이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 상법상 회사는 여러분들이 자 주식회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유한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한 책임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명회사와 그 다음에 합자회사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하게 되는데,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출자와 경영이 분리가 된다 그랬죠. 출자와 경영이 분리가 된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출자자가 누구? 주주들이죠. 근데 주주들이 직접 경영하는 건 아니죠. 주식회사를. 그럼 주주들이 누굴 뽑아가지고? 누굴 뽑는다? 경영진을 선임을 하죠. 어디에서? 소위 말하는 주주총회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주총회 아마 한 번이라도 날라왔을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직접 이제 경영을 하는 거. 유한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그 경영진을 뭐라 한다? 임원. 여러분들 흔히 주식회사에 임원진 그러죠? 여기 임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주식회사에 이사. 있죠, 이사. 예, 그 다음에 또 감사도 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 감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의 간편한, 더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별도로 만들어 둔 것이고, 자,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더라.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출자와 경영이 어떻게 된다? 통합되어 있다. 즉, 누가 경영하는 거예요? 출자자가 직접 경영하는 거예요. 그 출자자를 뭐라 그런다? 예, 자, 사원,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헷갈려도 되게 헷갈립니다, 이거는. 자, 사원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사원.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흔히들 사원하면 일반직 직원을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상법상의 사원은요. 상법상의 사원은 한명합자회사의 출자자를 얘기한다. 근데 차이점이 어떻게 한다? 한명회사는 무한 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고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사원과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죠? 예,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한다 그랬죠. 근데 무한 책임이란 책임을 무한하게 지른 거죠. 그래서 뭐까지 책임지는 거? 경영에까지 책임지는 거지만 유한 책임사원은 뭐예요? 유한 책임사원은 책임을 어떻게 한다? 책임을 한정이 돼 있죠. 유한 한정이 돼 있다. 어디까지? 출자에까지만. 그게 경영에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유한 책임사원은 일단은 인정하지 않고 뭐만 무한 책임사원. 자, 유한 책임사원은 이 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고 어쨌든 자 여기서 임원 또는 사원 하면 자 사원 또는 임원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둘이 누구예요? 임원이나 사원이나? 경영진이죠, 경영진. 경영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용어에는 뭐였어요?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 설립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설립하라. 아마 요거는 오늘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법인은요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겸업을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 금지하는 게 아니고 제한한다. 소위 말하는 겸업이라는 것이 뭐였었어요? 겸업. 본업이 뭐예요? 이 법인은요. 법인인 개업공개사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이 개업공개사의 주 업무는 뭐예요? 중개업이죠. 그럼 주업이 중개업이죠. 그럼 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를 한다면 이게 소위 말하는 뭐가 된다? 겸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겸업이 자,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제한없이 겸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이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겸업을 제한한다는 얘기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자, 대표자는 누구야 되고, 공인, 중개사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를 어떻게 한? 예,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가? 예,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지면 된다. 자,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어지면 되고요. 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 자, 다시 한번 사원 또는 임원이 누구였죠? 예,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또는 임원은 경영진이다 라고 하는 거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된다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위 말하는 일반인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로서의 개업공개사도 포함되어 있었죠? 자,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받으라 그랬죠? 자, 그리고 중개사무소 갖추라. 이렇게 법인의 등록 기준을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나중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머릿속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암기를 갖다 자꾸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어차피 옛날부터 공부를 할 때 계속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암기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들으시면 반복.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좀 암기를 해도 돼요. 외워놓으면 좀 기간이 좀 오래 가요. 근데 좀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나이 좀 들으신 분들은요, 오늘 암기하죠? 그럼 자,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보따리에 서서 나가는 순간에 까먹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해가지고 수업 시간 끝나가지고 나가는 순간에 분명히 내가 수업 시간에 머릿속에 한 두 개 외웠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외운 거를 나가는 순간에 뭐 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암기가 주가 아닌 반복해서 공부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 기준을 한번 받고,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결격 사유라는 것을 한번 보죠.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90페이지에 보면 결격 사유 있었죠? 자, 결격 사유.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일단은 이 업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전혀 등록도 못하고요. 자, 등록도 못하고 종사 취직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등록했다가 결격사유는 등록 취소돼 버려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고요. 그 다음에 직원 고용인으로서 만약에 결격사유가 되면 2개월 이내에 사장이 잘라줘야 돼요. 자, 이렇게 전혀 이쪽으로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놨죠. 그래서 이 결격사유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뭐다? 제한 능력자였죠? 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 하면 네, 미성년자. 그 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인. 자, 그 다음에 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되죠. 옛날 말에 의하면 피한정 후견을 옛날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한정치산제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을 옛날 말로 뭐냐면 금치산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재 보면 90페이지에 거기에 법 조문에 보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중개사법에는 그대로 바뀌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법에서 바꿔놓고 이게 바뀐 지 이제 2년 돼 가는데요. 민법에서 바꿔놓고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타법에서 조문이 안 바뀌어도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자, 피한정 후견인의 이 사람의 대상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다? 질병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사람? 민법에서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등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자, 근데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다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된 사람? 법원에 선고를 받는 사람. 자, 그럼 피성년 후견은요, 일단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 결여된 사람이죠.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그래서 이 피한정 후견에는 맛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다? 법원에 선고를 받는 사람. 그럼 이 피성년 후견은요, 완전히 간 사람이죠. 완전히 간 사람으로서. 근데 왔다 갔다 하거나 완전히 갔다고 해서 이게 저게 되는 거 아니죠.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 아니죠. 이 사람으로서 뭐 한 사람? 법원에 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한정 후견인, 여기 보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으면요, 호적부에 기록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피한정 후견인, 이 피성년 후견인 등기부가 이제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편철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이거에 의해서 이제 등기부가 편철되고 옛날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일단 일정 부분 기재가 됐었어요. 호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폐지된 지가 이제 꽤 오래됐네요.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쪽이 원주역 같은데 저녁 때 되면 맛이 간 사람들 좀 나오죠. 제가 아침에 이 원주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왔거든요. 이렇게 걸어오는데 보니까 저도 몇 번 봤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다 이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요, 선고받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선고받는 사람. 그럼 뭐 때문에 선고를 합니까? 주로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돈 아니면요, 이거 선고 잘 안 해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에 이런 사람 있죠? 그 물론 장애인 등록은 할 수는 있겠지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잘 안 합니다. 정부에 의해서. 주로 뭐 때문이냐면, 돈 때문에, 특히 유산이라든가 뭐 있죠? 왜?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선고가 사실 많이 내려지게 돼요. 어쨌든, 자, 이런 사람들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능력이 제한돼서.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있었죠? 복권되지 않은 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죠.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때 파산 선고는 어느 법에 의해서 한다 그랬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자, 여기서 보면 채무자 회생과 파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되는데, 회생은 살려주는 거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계속 돈을 갚아나가죠. 자, 그런데 파산은 완전히 죽이는 거라 그랬죠. 근데 죽인다라고 그러면 참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파산은 여러분들 이제 재산권이 박탈된다 그랬죠. 재산권이 박탈되는 건 경제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채무 변제가 있어, 변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다시 물어보죠. 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채무 변제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일반 상식에 의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들 일반 상식에 의해서는 파산하면 채무변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채무변제 의무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채무변제 의무가 부여되는데 여기에서 복권되는 방법이 있었죠? 자, 복권되면 결격서에서 벗어나는데 복권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다. 뭐가 있었어요? 면책 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복권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몇 년 지나면 되냐면 10년이 경과가 되면 이랬죠. 면책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 책임을 면한다. 그럼 무슨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채무 변제할 책임을 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돈 안 갚아도 되죠. 그래서 복권된다. 자, 그 다음 복권 판결 받습니다. 복권 판결. 자, 면책 결정 못 받았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어떻게 하라? 갚아라. 그럼 돈 다 갚으면 다 갚았다고 해서 복권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다? 일단은 돈 다 갚고 나서 나 돈 다 갚았으니까 도로 원위치 해주세요. 법원에서 결정한 것은 법원에서 뒤집어야지만 된다 그랬죠? 항상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법원에서 결정한 것은 법원에서 뒤집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나 돈 다 갚았으니까 원위치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복권 신청하면 자 복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권되는 거고 이도저도 아니면 몇 년 경과? 10년이 경과되면 이렇겠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복권되는 법. 복권되면 바로 겪어서 벗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자, 그리고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이때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가 있었죠. 자, 그리고 집행이 어떻게 된다면 면제가 된다면 몇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년.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습니다. 금고 이상하면 금고, 징역, 사형 이렇게 했었죠. 금고, 징역 두 가지. 집행 종료는 만기 출소한 거예요. 출소하면 그때부터 몇 년? 3년. 자, 이때 이제 요 문제, 요거 부분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자, 이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자, 가석방이 되죠. 가석방 돼가지고 남은 형이 어떻게 됐을 때 종료가 된다면 가석방 돼가지고 남은 형이 끝나버립니다. 자녀형이 종료가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자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 가석방의 여러분들 개념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놓으시라. 가석방의 개념이 어떻겠다? 내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만에 가석방 됐어요. 그러면 교도소에서 뭐는 나왔어요? 몸은 나왔죠. 그러나 내가 받은 형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남은 형이 끝납니다. 3년형이 자 교도소에서 요때 나왔죠? 요때 나왔는데 내가 받은 형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랬죠. 나머지 요 남은 형이 끝난 시점, 요 끝난 시점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 끝난 시점부터 몇 년? 3년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집행면제란 집행을 면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 소위 말하는 두 자로 줄이면 특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그러면 특별사면하면 내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남은 형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았죠? 1년의 남은 형이 어떻게 된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형을 갖다가 안 받는 거죠? 집행을 뭐 한다? 집행을 면제.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을 면제한다. 그러면 남은 형 1년이 면해지게 되고 결론은 내가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 만에 뭘로 풀려나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면
결론은 나 징역 몇 년 받은 것 같은 거? 2년. 예, 2년 받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요 풀려난 시점부터 몇 년을 계산하면 된다? 3년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했죠?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금고 이상형은 위에서 받고 집행유예란 집행을 뭐 하는 거? 유예, 미루는 거죠. 개념을 여러분들 잘 짚고 넘어가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자, 선고를 어떻게 받느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한번 선고받았습니다.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 그러면 일단 징역 1년을 일단은 선고를 받죠. 자, 그리고 나서 집행을 뭐 한다? 미룬다. 자, 11월, 12월 달은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용어를 정리하는데 일단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집행을 미룬다. 자, 1년형을 선고받았으니까 교도소에 1년 동안 집어넣어야죠.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을 어떻게 한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미루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 이 사람 교도소에 가요, 안 가요? 네, 안 간다. 이거 요번에 지금 물어보면 안 간다 그러죠? 이제 다음 파트쯤 돼가지고 또 물어보면 또 이제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이게. 자, 이 사람 분명히 교도소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2년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에 징역 1년에 선고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효력이 없어지죠. 자, 이 징역 1년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결론은 자, 집행유예 2년이 조용히 지나면 이때 나 징역 1년 선고 받은 거 안 받은 거? 네, 안 받은 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나 징역 1년 선고 안 받은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고 효력이 실효되니까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사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결격사유 부분을, 자, 나머지는 다음 파트 때 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은 지금 다음 시간부터는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이제 중개 업무 부분 103페이지 있죠? 네, 거기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